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목사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복음사업가의 마인드와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용인교회의 홍성훈 집사입니다. 저는 그 늦은 나이인 57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창업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않았고 전문가도 아니었고 초기 투자비가 75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자금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복음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회사의 비전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설립을 했으니까 업력은 15년 된 젊은 회사입니다. 아직. 주요 사업장은 기술연구소는 광교에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리 그 본사에 있는 여주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광교에다가 만들었고, 고전력 실험실은 여기 용인에 있습니다. 광교에 있는 게 너무 큰 그 빌딩이고 이래가지고 800볼트, 1000볼트 이런 실험을 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별도 건물을 용인에 마련해서 거기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본사 및 공장 1공장은 여주시에 있고 2공장은 최근에 충주시에 새로 지었습니다. 조직은 8개 사업본부 2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인원은 410명 정도 됩니다. 기술 개발은 2트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우리 연구소에서는 양산에 들어가는 즉시 필요한 기술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협력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협력 개발은 원천 기술과 미래에 필요한 기술 위주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개발을 하는 우리와 같이 하는 기관들은 우리 고객사, 국내 자동차 분야의 대기업들, 국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기술보호 회사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점프업과 스케일업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작년에 제어기 690만 대를 생산해서 매출 5,900억을 했고요. 올해는 930만 개를 생산해서 매출 6,800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미국의 그 어떤 분이 하도 관세니 뭐니 난리를 쳐서 부진하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는 아직은 영향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생산 제품은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커넥티비티 카 내비게이션 칵핏 제어기라 해서 자동차 안에서 모든 컴퓨터가 다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GPS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해서 내비게이션을 말합니다. GPS는 이제 지금 옛날에는 미국이 인공위성 24개를 쏴 올려서 독점해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3가지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안보 때문에 별도로 위성을 쏴 올려서 이제 러시아와
그 옛날에 동구권에서 사용을 했고요. 중국이 또 새로 해가지고 3가지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이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차와 차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그 톨게이트 같은 거에 연결, 이런 초연결이 가능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칵핏이라는 것은 조종석을 말합니다. 비행기의 조종석, 뭐 차의 조종석 이런 건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오디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는. 인포테인먼트는 인포메이션과 이제 무슨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그거의 합성어입니다. 차량의 전자제어기 분야에서는 자율주차 제어기, 통합형 바디 제어기, 스마트 키 제어기, 바디 컨트롤 모듈,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등입니다. 그 통합형 그 바디 제어기는 우리가 보통 IBU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있는 모든 램프, 뭐 백램프든 실내등이든 뭐 여러 가지 램프와 와이파 동작과 문 잠기고 열고 의자 조정하고 차량 시동 걸고 끄고 하는 모든 거를 이 제어기가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 또 그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감지를 하고 있다가 펑크 나기 27초 전에 운전사한테 알려줍니다. 펑크가 나니까 빨리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세요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요새 한참 그 뜨고 있는 전기차. 유럽은 그 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자체를 팔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뭐 트럼프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전기차를 후퇴시키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류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수소연료 전지차,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가는 CMU,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건전지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엄청 크죠. 이거가 뭐 300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셀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셀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유니트를 CMU라고 하고, CMU가 뭐 8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12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5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평균 8.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MU라고, 이거는 CMU 8개가 주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자동차에 있는 다른 제어기들하고 우선순위도 정해주고 동작을 제어해 줍니다. 위험이 있으면은 이쪽 셀은 끄세요. 스스로 끄게 만들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충전이 너무 과하니까 이제 충전 중단해라. 방전이 너무 심하니까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쯤 되면은 방전 중단해라. 이런 것들을 제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BMS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엔진도 있고 배터리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어기 하나에 CMU 3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BMU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으로요. 그 다음에 LDC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48V거나 72V로 전기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전압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어기들은 12V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48V를 12V로 낮추어 주거나, 또는 브레이크 같은 걸 잡으면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에너지 손실을 기전력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배터리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차에 있는 전기를 차 밖으로,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가면은 이제는 뭐 가스 버너 이런 거 가스 난로 이런 거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차에서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요. 차 안에 들어있는 전기량이 만일 52kW라고 한다면은 보통 가정이 3kW 정도 쓰잖아요. 한 가정이 쓰는 뭐 닷새 엿새 쓰는 전기량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실컷 논다고 해도 뭐 차 거를 다 쓰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LDC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고속 충전 제어기가 있습니다. 충전을 시키려면은 들어오는 쪽에 전압이 높아야 배터리 전압보다 훨씬 높을수록 빨리 충전이 되겠죠, 그죠?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20V에다 끼우면 밤새도록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800V로 그걸 차 안에 있는 이 제어기가 승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뭐 한 20분이면 충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론 밖에 충전기가 돼 있는 거는 뭐 이거 없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그건 400V로 돼 있거든요, 현재.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우주 항공 방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AS9100이라는 그 시스템 인증을 로이드로부터 받아서 이제 준비도 다 했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목표는 이 모빌리티 제어기 분야에서, 모빌리티라는 분야는 자동차, 그 다음에 도심 항공, 그러니까 이 날아다니는 택시 요새 개발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걸 말합니다. 그거에 월드 베스트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복음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꼭 해주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인드의 의미는 마음, 정신력, 의지, 사고방식, 판단력, 생각 등을 총칭하는 단어잖아요. 회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회사 사업뿐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성패가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경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진다든지 행복하게 된다든지 불행하게 된다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감사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마인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저녁에 한 번에 다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쉬워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깨달은 거지만, 그럼 마인드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장 과정이나 또는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만일 타고나는 것이라면 오늘의 주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운명 다 정해졌는데요, 뭐.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마인드가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정 환경이 나빠서 얻은 축복들이라고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저만큼 보통 뭐
금수저, 실버스푼이라고 그러죠. 흑수저는 뭐 푸어 패밀리라고 그러죠. 저만큼 뭐 그렇게 안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태어난 마을은 공무원이나 교사나 군인이나 상업하는 집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집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5명의 누나들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것도 막내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 특징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제가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다닌 학교의 입학식이든 졸업식이든 운동회든 어떤 학교 이벤트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저는 어린 나이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른들은 보통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여자분으로서 참석을 하시면 이런 대조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이 결손 가정이라는 거를 제가 알까봐 저를 위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 안 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아무리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꾸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니는 아들이 그냥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 죽었다 그랬는데 2주 만에 깨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아들이 건강만 해라. 그리고 살아있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러면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가끔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중학교도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면에는 국민학교는 그 당시에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3개더라고요. 중학교는 1개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우리 친구들 중에 30%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거 그냥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입학금도 안 내고 수업료도 안 내면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하려는 마인드는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처한 불리한 환경이 제가 계속 달리게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등록비나 수업료 같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알을 깨고 나오는 동기 유발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도전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은 알을 깨고 나온 것, 즉 저를 가두고 있던 울타리를 부수고 나온 것과 정신적 성장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독립해 보려고 했던 것. 이 알을 깨고 나온다는 개념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제시됐던 거예요. 저도 데미안을 중학교 때 읽어봤는데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에밀 싱클레어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을 깨트리고 나와서 데미안한테 배워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부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요. 고난이 주는 축복들은 개인만이 아니고 민족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헤롯 왕의 마인드,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이거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시대에 태어난 아기들까지 다 학살하셨던 분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이 사람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이 그분을 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논리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한없이 무식하고. 사실 그거 설교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양반 무식하다. 유대인의 국가는 다 아시겠지만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서 1948년에 영국이 봐줘서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를. 그래서 1800년간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흩어진 민족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00년간의 엄청난 고난의 축복을 받아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 그때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요, 유대인 인구 비율은 1% 미만이었습니다. 한 0.9% 정도 됐는데 기업이나 금융 분야에서는 40%를 유대인들이 지배했습니다. 평균의 40배. 그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 불행하게도 유대인 부자들의 마인드는 돈에는 노예가 돼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 몇 명이 하필이면 히틀러와 돌이킬 수 없는 악연을 만들었어요. 히틀러 아버지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유다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계속 받았습니다. 인간 대접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집에만 오시면 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히틀러는 앙심을 품습니다. 참 나쁜 놈이네. 히틀러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아시죠? 그 사람 예술가였다는 거. 그래서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그림을 한 50장 마서 이걸 팔아서 어머니를 좀 도와주려고 이걸 미고서 이제 부잣집을 찾아다니다가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이게 유대인 집이었어요. 정원이 엄청 넓었는데 개가 막 짖으면서 이제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개를 발로 찼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유대인 주인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임신한 개를 찾냐. 히틀러를 엄청 때리고 그림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히틀러가 그 집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쫓겨나오면서 내가 앞으로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이런 앙심을 품어요. 뭐 소년이 그런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게 됐습니다. 이 히틀러는 예술가로서는 실패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합니다. 왜 성공했냐 하면요.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죠. 패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아무리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탄광에서 일할 때 담배 한 가지 피려고 성냥개비를 아끼려고 성냥개비 하나 불 붙여서 30명이 담배불 붙이고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절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자극합니다. 국민들을 자극해서 2차 대전을 또 일으켜요. 이 미친 사람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젊은 군인들 530만 명이 전사했고요. 2차 대전에. 국민 전체로는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못된 짓을 한 거는 유대인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과 독일 사람들을 한번 본 거예요. 이게 다 마인드에 관계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여기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대표적인 경주의 채부잣집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 가문은요, 13대 300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이인지나란 때 이순신 장군 쫓아다니던 장군이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은 경제에 집중합니다. 워낙 가난하고 뭐 피폐했었으니까. 여하튼 이 집 가훈을 보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의 전형입니다. 과거 시험은 보더라도 진사 이상 교술은 하지 말라. 권력과 재력을 동시에 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군이었는데 한 30%는 풀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 흉년에 논을 누가 팔겠어요? 엄청 싸게 팔겠죠. 싸게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갓 시집온 자기네 집안의 며느리들은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근검절약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920번의 외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2700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소련이 공산화되고 나서 동유럽 거의 다 공산화시켰고요. 무력으로. 우리나라도 김일성이 시켜서 쳐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 낙동강에서 다 저지했지 않습니까?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여기서 멈췄어요. 저지당했어요. 100만 명의 중국 군인들까지 참여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낙동강에서 멈췄을까? 이건 참 기적이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죠.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동방의 등불도 됐습니다. 타고르가 우리나라 동방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시에서.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도 한번 했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다 마인드예요.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거 등소평 얘기죠. 그죠? 다 아실 거예요. 흑묘, 백묘. 모택동에 이게 한 60년대 초예요. 61년 뭐 이때인데 모택동에 대약진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업 위주의 이제 중국 경제를 산업을 공업 위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농업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택동이 유속의 등소평 등과 국가 운영 방향을 놓고 엄청 갈등을 겪던 때였어요. 그때 유석이는 비행기 타고 러시아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로 죽었다라는데 그거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떨어뜨려 버렸구나 이러고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중국 국회라고 하는데 제2기 전회에서 모택동이 정강 정책을 장황하게 발표합니다. 등소평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울레도 있었고 등소평이 주장한 개혁 개방 정책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 팔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들을 잡아서 개방을 해서 우리가 공업 생산품을 발주받아서 해서 팔면 그러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간단한 등소평의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오히려 더 뭐 공업에서는 약한 후퇴해서 농업을 다시 중시하겠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모든 언론이 생중계 중이었는데 이제 모택동이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들었어요. 다 드신 것 같은데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등소평이 손을 드는 거예요. 언론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택동이가 쓱 보더니 우리 등소평 동지가 손을 들기는 했는데 키가 워낙 작아서 손을 들으나 안 들으나 마찬가지니까 손을 안 든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단상 위로 올라와서 손을 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주울레가 그 옆에 앉아있던 군구 사령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네는 지금 바로 등소평 동지를 보호하라. 저거 그냥 놔두면 쟤는 오늘 죽는다. 그래서 홍위병처럼 가장하고 가서 쳐들어가서 집도 다 부시고 아들을 2층에서 던져버렸어요. 그 아들 우리나라도 전에 한번 왔었는데 휠체어 타고 왔었죠. 큰아들이. 그때 다친 분이에요. 그리고 등소평은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진짜 홍위병들이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다 이미 작살이 났어. 승질 급한 홍위병들이 다른 부대가 이미 처단을 했다. 그것으로 이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모택동도 이제 늙어서 죽죠. 그래서 이제 4인방, 강청을 포함한 4인방한테 정권을 이양해요. 이 사람들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주범들이에요. 홍위병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원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울레가
등소평 동지 이제 데리고 오고 군구 사령관들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등소평 자네가 나설 차례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라. 등소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구 사령관들이 다 격려를 붙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자, 이제 4인방을 체포하시오. 그리고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그 어렵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국가 지도의 마인드가 그렇게 달라요. 그죠? 이 마인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사실 히틀러가 전쟁에서 망한 거는 2차 대전 때 미국의 개입 때문이었어요. 독일군이 배를 부시는 것보다 미국이 만드는 배의 숫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그죠?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 정도인데 미국은 한 3억 6천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계산해 보면 한 4.2%인데 100만 장자의 수는요. 미국이 2,400만 명, 전 세계 100만 장자의 40%를 지금도 차지합니다. 미국이. 평균의 10배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나 봅시다. 이런 대단한 나라에서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1.8% 정도예요. 그런데 100만 장자의 비율은 30%입니다. 그 평균의 15배. 전 세계 평균의 10배가 미국이 하고 있는데 또 그거의 15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2차 대전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적 공헌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또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분야에서도 다 활동해요. 주라기 공을 만든 사람 알잖아요. 유명한 영화.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지원도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 창업자도요,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그 이스라엘에서 청년들이 만든 회사를 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컸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도 됐고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가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장난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말을 듣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도 이거 안 돼요. 뭐 버리장머리가 나빠진다나 어쩐다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버리장머리 나빠져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꾸짖음 당한 적이 없으니까. 사고 많이 쳤는데도 말 안 듣고. 주국갑에 수영도 배우지 말라라는데요. 한강 절벽에서 한 20m 되는 데서 그냥 뛰어내리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거 우리 어머니 보셨으면 기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잔소리하지 마냐.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바꾸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계속하면 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한 대로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골에 있으나 서울에 가나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서울에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는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이 정지한 시골보다는 서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없을 바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서울로 가보자. 이제 걱정은 근데 어머니가 동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어떻게 결심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저 서울로 갈 거예요, 고등학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이미 아시고 미리 결심을 해 놓으셨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자 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소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중학교가요, 그래도 시골에 있었지만요, 소설은 엄청 많더라고요. 헌책, 새책 불구하고 많아요. 어디서 다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문학도 거의 다 있고요. 세계 문학 전집도 다 있어요. 매일 그거 빌려다가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이 그거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인데 저보고 이래요. 성훈아, 너는 여기 적지도 말고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갖다 놔. 사실 보니까 저밖에 가져간 사람도 없어요. 현실 그러니까 소설 속으로 도망을 간 건데, 도피를 한 건데 소설 속은 심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하튼 서울로 가려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붙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 시험부터 붙자. 그게 또 열심히 해요. 시험은 붙었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을 붙고 났더니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야, 이제 너 어디서 잘래? 어디 가서 먹고, 빨래는 어디 가서 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냐? 이게 큰 걱정인 거예요. 그것만 매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하루를 3등분을 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3분의 1은 낮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끝나면 바로 와서 어디 아르바이트 하고 3분의 1은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 맨날 며칠 그런 것만 하면서 봤더니 많아요.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잔 적도 없고 끼니를 굶은 적도 없어요. 빨래를 못한 적도 없었고 등록금을 늦게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 적도 없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해결 방법은 나오더라. 이게 제가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 하나만 해결을 하면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만 해결이 되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따라서 해결이 된다.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문제의 구조식을 알겠어요. 하나의 문제가 그 뒤로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복잡하게는 합니다. 근데 그 원점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미국으로 갈까? 거기 가도 자신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때 다 해결해야 돼요. 그 뭘 했겠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실 때 저게 시험에 나오는 건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요. 깨알같이. 한 학기를 다 해도 노트 2장이어야 한 과목에. 근데 한 번은요, 선생님이 그때는 뭐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노트 검사를 자주 하셨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노트 검사를 하시다가 제 노트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너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냐? 안 했는데요. 너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과외 받냐? 그때는 선생님들이 과외해서 용돈 벌고 그러셨어요. 과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 나는 학교 다니면서 내내 매일같이 앉아서 어떤 게 시험에 나지? 그것만 점치고 그것만 노트에 필기하니까, 그리고 그것만 외워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점수는 괜찮았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걸 써먹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제가 보기에 같이 이제 회사 다니는 이제 동기생들이나 뭐 선후배들 보면 쟤는 여기 왜 왔지? 저거 지가 왜 왔는지 다 잊어버렸네 벌써. 그리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냐? 응?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방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지? 문제가 이건 뭐 경영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복잡한데 그 문제의 뿌리는 뭐지? 원점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면 마음이 놓여요. 아, 알았어. 이게 원점이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네. 보통 그 회의를 하면 아주 장황하게 설명들을 하세요. 대부분이. 지루하지만 이제 끝까지 다 들어요. 제 차례가 오면 간단히 딱 한 줄입니다. 제 의견은 이래요. 이게 한 줄이에요. 다른 분들이 회의를 주재하는 데 들어가면 보통 2시간 이상 해요.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 10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분이면 아주 충분하고요. 보고서도 간결합니다. 결제 서류도 간결합니다. 질문도 간결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여북하면 회사 다닐 때 제가 대리 때인데 우리 부장님이 농담으로 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홍 회장이래요. 그분은 꼭 시키기 어려운 거 심부름 시킬 때는 꼭 홍 회장이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는 비아냥도 들어있지만 여하튼 쟤한테 시키면 되긴 되더라. 남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은 했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얻은 것도 전부 다가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준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셔가지고 반장을 뽑으시겠대요. 그러면서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안 들죠. 그거 할 처지가 못 되니까. 근데 제가 봐도 반장 하려고 손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진짜 반장감이에요. 그 이름을 칠판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 걔 누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였고요. 아버지는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은 걔를 이제 그 다 먼저 담임 선생님이 인수인계 하실 거 아닙니까? 걔를 점 찍어 놓고 놓는데 그럼 그냥 시키시면 될 걸 뭘 복잡하게 또 그러시는지 참. 그 이제 투표를 하재요. 내 이름은 칠판에 없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표가 나온 거예요. 제 이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어나서 나 이름도 없잖아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할 상황도 아니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서운하기는 했지만 저는 희한하기는 하다. 궁금하셨던가 봐요. 갑자기 그래도 됐으니까 해봐.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하면 미움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랬어요. 이분하고 이래저래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마인드를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본인의 그 개인적인 문제도 저한테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진하신 분이죠, 그죠?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형제가 장사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뭐 어려운 게 없었대요. 그 부모님이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주머니에 돈 좀 넣어주고 그래서 서울 어디 가 있어라. 우리도 바로 내려갈게. 그런데 못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두 분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하고 똑같은 애. 나는 알아서 고아가 된 거고 서울에 와서. 절망 속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어떻게 이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형은 대학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내가 왜 안 해? 하면 매달 월급날만 되면 저보고 가서 그분한테 가서 뭘 좀 받아오래요.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거 보니까 헌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좋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은 이제 교사가 되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이분.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교사는 내가 보기에 부업이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방과 후에 그 상계동에 천막교회 만들어 놓고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 나한테 다 말해요. 그래, 그 교회 한번 와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선생님 진짜 순진하다. 이거 내가 떠들으면 학교에서 잘리실 수도 있는데 이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그나마 목회라도 하시겠네 속으로 이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분은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열받아서 뭐냐면 도대체 무슨 사람이 다른 선생들은 다 어울려서 술도 먹고 뭐 이렇게 교류도 하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뭐 잘났는지는 모르지만 땡 하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엄청 잔소리 많이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잘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이유를 말하면 선생님은 비밀을 지키실 거예요. 그랬더니 뭔데? 아예 약속을 안 하시면 말 못해요. 하도 억울하게 이분이 들으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진짜 사나이로서 약속을 지킬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래서 이분 주어분이요. 상계동에서 천막교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감동을 해요. 나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들이 선생님한테 또 막 흥분하도록 이분 욕하면은 나처럼 그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안 알려주지. 응?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총 300만 명이 났었고요. 주요 산업시설의 70%가 파괴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집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있겠어요. 젊은 실업자들이. 단 몇 명이라도 이 사람들만 놓고 희망도 주고, 하나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돼. 희망도 주고 약도 시키고, 글자를 알으면 취직도 훨씬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거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 그 사모는 역시 서울대 나오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예쁘게 잘생기고 그래서 사모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말 안 해 이러시더니 해봐요. 남편 따라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그거 하시더라고요. 풍금도 소리도 간신히 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설은 많이 읽어서 그런 말귀는 많이 알아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이제 마가렌 미첼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애실리하고 하고 결혼은 레트 바틀러 선장하고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스칼렛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제 마음을 위로를 한 거죠. 근데 수십 년 후에 알은 건데, 그 두 분은 미국의 샌디에이고로 가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방학인데 제가 시골에 이제 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없었어요. 이제 방학이 끝나면 저는 취직반에 있었으니까 취직반으로 이제 취직하러 나가니까 절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신 건데, 그때 뭐 전화기도 없잖아요. 뭐 하러 오셨나 했더니 대학에 진학하라고 그거 잔소리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참 반가워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에 그 여주 벌판이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 전체 땅콩 생산의 15%가 거기서 생산됐거든요. 그 들판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둘이 걸으면서 해넘월드 갈 때까지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저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도 바빠서 뭐 사는 게 뭐 전쟁터에서 맨날 사니까. 근데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5년 전인데 이제 회사도 안정이 된 것 같고 복음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뒤져볼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제 그 미국의 그 샌디에이고에 가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돼.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검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소개된 걸 봤더니 샌디에이고 지역과 멕시코의 티후아나 지역에서 그 둘이 붙어 있더라고요, 국경이. 그 홈리스 및 빈민 사역을 전력을 다해서 담당을 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상이 뭐라고 비난을 하던 어째든 끝까지 그렇게 자기 갈 길 가서 성공을 하셨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선생님은 오리 새끼는 아니고 백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그냥 쓰기는 했어요. 써놨어요. 언젠가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다시 찾아봤더니 작년 11월 7일 날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잘 가셨네요. 이러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이분도 대표적인 마인드를 소개할 만한 마인드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세상이 어떻게 뭐라 그래든 비난을 하든 말든 상황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꼭 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으면 그걸 관철시키라. 그죠? 실제로 했으니까 그분이. 그 민심이라는 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설교 들었죠. 그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불의한 청지기? 정치인을 옆에 써놓고 대조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돈은 자기 게 아니고, 그죠? 자기 것도 아닌 돈 가지고 비탕감 시켜주고 돈 풀어서 경제 여기저기 일으키고 그리고 펴웃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남의 돈 써가지고 나중에 친구 새기는 거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 이런 성경 구절에서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로 얻은 축복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해서 전장 분야 조금 빨리 할게요. 전장 분야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에도 전자가 중요하고 중공업에도 중요하고 자동차에도 중요하고 해서 이제 제가 속했던 회사의 그룹사에서 경기도 이천에 종합전자단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5명을 처출해서 전장품 회사를 가서 만들라, 이천에 가서. 그게 이제 84년 3월이었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제가 몇 살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는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별 심부름은 다 시켜요, 저한테. 저도 뭐 그땐 젊었으니까 뭐 열심히 했죠. 심지어는요, 회사가 새로 설립을 했는데 발주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개발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3년 정도가 돼야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한 5년 정도 돼야 자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세 동나잖아요, 자본금. 월급 줄 돈도 없는데 돈도 나보고 가서 구해오래요. 지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돈 구해러 다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직급이 뭐든 아무 상관없이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건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도 또 거기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거부감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회사는 점점 커졌고 자동차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이 전장품도 자동차 산업에서 엄청 중요한 분야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차들을 다 사다가
이제 비교 시험 해보고 벤치마킹 해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될 테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 항상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돈이 없고 개발비가 전혀 없어요. 기술이 없고 기술자도 없고 뽑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뽑아야 될지도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연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생산시설도 없고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어요. 뭐 인프라 하면은 많잖아요. 정밀 기계 가공 1000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데크 같은 거 만들고 이러려면 1000분의 1 공차더라고요, 보니까. 도금시설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면 성공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고위험 프로젝트가 돼요. 그러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임원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만 안 하면 좋은데 그것도 다행이에요, 보면. 근데 남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회사는 중퇴예요. 끝까지 못 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해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을의 위치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정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또 방법도 찾았어요. 일단은 과제까지로는 등록을 시키자, 과제. 지금 당장은 개발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하는 과제로는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과제가 되지? 일단은 모든 거를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등록을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개발심의회자고 이제 상정을 해서 일단 그걸 다 설명을 하면 뭐 부결은 당연한데 그래도 설명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옳다 됐다. 이제부터 설득의 시작이다. 이제 설득을 시작할 명분은 세운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보세요. 개발비는 최소 300억 원 이상이 들고 신규 개발 인원은 한 20명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없고 판매가 얼마나 될지 솔직히 모르겠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해서 그거를 임원회에 상정하니까 될 리가 없죠. 그죠? 전원 반대죠. 이제부터 설득을 해야지. 우선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300억을 분석을 해보면요. 전자지도 만드는데 20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전국에 3D 전자지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좀 국책과제를 해달라고 해볼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가서 공무원들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이제 해당 의원실부터 먼저 가래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그 사무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원실에 갔더니 의원님은 뭐 제목만 듣더니 보좌관들이 이제 앉고 의원님은 딴 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좌관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서 활성화가 되면 도로 이용률이 20% 향상이 됩니다. 일본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근거를 제시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1차선 이상의 도로가 10만 킬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면 2만 킬로를 새로 증설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대략 건설회사한테 물어봤더니 20조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억을 주시면요, 한마디로 20조가 절약이 되는데 이거 지원 좀 해주세요. 20조와 200억? 아니, 대조 효과가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설명 또 했어요. 전국의 모든 도로를 교차로 다 조사합니다. 지하도 다 조사합니다. 지하도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디고 높이는 얼마고 그런 걸 다 조사해서 로드링크 시스템을 만듭니다. 도로 전체를 번호를 매깁니다. 전부 다. 그 번호 만드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뿐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도로까지 그 시스템대로 번호가 매겨지면요, 교통정보를 정밀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교통정보를 하겠어요. 그죠? 지금 뭐 휴대폰에서 뭐 내비게이션 되고 모든 게 하는 게 이 전자지도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관리나 공사나 모든 게 핀포인트처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산사태 났다. 위험지역 10m, 20m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도로번호 몇 번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그림으로까지 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국책과제로 해주시겠대요. 해보래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뭐 합의서에서 사인은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회사에서 또 오케이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게 문제. 기술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사람을 뽑아요. 기술을 여하튼 간에 해와야지. 일본의 파나소닉은 좀 알고 있었어요. 거래도 있었고. 거기 가서 2주 동안 쫓아다니면서 겨우 임원을 만나서 말을 꺼내자마자 거절해요. 그 기술만은 못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데 찾았죠. 이제 덴소라는 회사를, 니혼 덴소라고 있어요. 거기는 파나소닉보다 이 내비게이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예요. 거기서 만든 원천 기술을 파나소닉으로도 주고 후지츠 10으로도 주고 다 줍니다. 응용 기술만 걔네들은 할 뿐이에요. 거기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연간 2,500만 달러 정도가 귀사로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몇 대를 팔으면, 그랬더니 제가요 검토해보고 한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그거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오늘 왔던 거 메모랜덤이라도 적자. 그 이제 기술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개발비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100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게 안 되겠어요. 이게 또 고객사 찾아갔어요. 개발이 다 된 다음에 삼각비로 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발되기 전에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나하고 같이 가 이랬더니 자긴 빠질 테니까 혼자 가래요. 제가 뭐 또 가죠. 아니 우리 사장도 아닌데 뭐 내가 왜 못 가요. 그분을 또 만나서 이제 이런 별 소리를 다 했더니 그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줄 건데. 그래서 여기 사인 하나만. 이거 그냥 메모랜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원 찬성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야, 근데 도로를, 전자지도를 만드는 게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인공위성이 촬영을 해서 지도를 팝니다. XY, Z 값이 다 나와요. 그리고 한 장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전에 인공위성이 없어가지고 항공 촬영을 전부 해야 됐어요. 항공기 2대를 김포공항에 항상 대기시켜 놔야 해요. 왜냐하면 비행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예고도 없어요. 지금부터 30분 시간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포공항에 조종사 대기하고 있다가 붕 떠서 찍고 나와요. 전국의 모든 도로를 전자화 시키려니까 지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XY 좌표는 있는데 국립지리원에 Z값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 틀리고. 차에다가 차량 30대에다가 사방을 그냥 지나가면은 다 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카메라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전국의 30대를 배포해서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든 상가, 모든 집, 뭐 병원, 학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위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입력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숱한 난관을 겪으면서 했어요. 기술도 했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샘플을 제작을 했는데요. 와, 샘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25명의 인원을 뽑아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거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거를 일본으로 보내서 다 교육시키고 별짓을 다 해서 팀을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명 빼고 다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때 이제 대기업들이 전자가 중요해야 되는 걸 알고 32개, 심지어 과자 회사도 만들었다니까요. 전자 회사를. 해태전자 아시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들은 알아가지고 전부 그거 하려고. 이 사람들 몸값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 배신 때려봐야 뭐 그 조금이고 뭔 대가를 치르서 그래도 우리는 나가겠다. 5명 중에 24명이 나갔는데요. 한 명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왜 안 나갔어? 그랬더니 저는요 8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걸 받아놨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거길 가야 되나 망설이다가 거길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 한 명도 없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아시지만 거기에 오디오도 있고요. 비디오도 있고요. 내비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제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디오 팀 따로 있고 비디오 팀 따로 있었거든요. 얘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샘플이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행히 이거는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지도와 우리나라 도로 주행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샘플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틀리는 부분들은 여기 적합성이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산용 프로토콜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참 잘 됐네.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고객사도 뭐 난리예요. 자동차까지 다 해놓고 어떤 차에 이게 들어간다고 선전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 큰일이다. 차 하나 개발하는데 2,500억 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팔 차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빠지면.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은 그거 못 만드니까 시장은 결란되지 않습니다. 설명 다 해드렸더니 이제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난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팀하고 비디오 팀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시 해서 내비게이션 팀을 우선 만들고
신입사원 뽑아서 나머진 채워 넣을게요. 그리고 덴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놓고 했는데 진짜 그 내비 새로 만든 내비 팀들이 진짜 밤잠도 안 자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일정 지연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회사는 엄청나게 그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마인드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설득하는 거. 그런데요, 제가 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회사는 이제 그래서 되는 건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영업비밀 뭐 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난리 벅석이에요. 저보고 뭐 사인을 해달라고 뭐 어디 가서 뭐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거 협조 못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건 자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 개발 시작도 뭐 안 했는데 뭘 영업비밀이에요. 시작을 아예 못 할 건데 앞으로도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분들이요, 어쩌다가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문턱에서, 즉 바울이 말한 펄스 게이트 앞에서 인생 최대의 실패, 피스코 속으로 이미 빠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더 고통을 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개발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전자식 엔진 이슈. 지금은 엔진이 스마트해잖아요. 그게 전자식이기 때문에요. 옛날엔 기계식이었거든요. 전자식 에어백 시스템, 음향 시스템, 위성 레이디오 시스템, 캔 통신, 린 통신 같은 자동차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겪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해봐야 안 돼요, 그죠?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목사님이 10시까지는 지키라 그랬으니까. 생산 라인 인원을 33명에서 11명으로 줄인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연구소 근무를 할 때인데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야, 너 이것 좀 해볼래? 뭔데요? 우리 회사의 생산 라인에는 33명이 앉아 있다. 근데 일본은 11명이야. 제가 금세 계산해봤죠. 그럼 20개 라인이면 440명이 더 많네요. 한 라인에 20명씩이니까. 앞으로 좀 더 커질 건데 50개 라인 될 건데 그러면 1000명이 많아지네요. 경영자 입장에선 이거 안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술 더 떠요. 회장님까지 아시고 여기 자주 오시는데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 생산하고 뭐 생산 기술 쪽에 지시를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 첫 발도 못 떼고 있더라.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뭐 저 습관이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니까.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매일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도록 우리나라 우리 생산 라인에 가서 보니까 33명이 맞는데 한 명도 못 빼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서 보자. 그게 보여줍니까? 그죠? 우선 예약부터 해야 되는데 별 방법을 다 써서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회사 5군데 예약을 했어요. 속으로 이젠 성공이다. 오사카부터 동경까지 매일 하루에 한 군데씩 방문하는 일정을 짜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명 혼자 가면 의심받으니까 이제 몇 명 같이 갔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오사카부터 갔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11명 진짜 맞아. 근데 왜 11명이지? 거기에 뭐 서서 오래 볼 수도 없잖아요. 뭐 이제 여기 다 보신 거예요. 이제 갑시다. 이래놓는데 그럼 가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여요. 두 번째 날도 허탕, 세 번째 날도 허탕, 네 번째 날도 허탕. 같이 간 사람들은 뭐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맨날 저녁마다 나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노는데 나는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호텔방에 처박혀가지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제 하루 남았는데 근데요, 이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딱 마지막 날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다른 거 뭐 회사 속에 어쩌고 저쩌고 관심도 없잖아요. 생산 라인만 빨리 가서 보면 되지. 그 말은 못했지만 딱 봤는데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았다. 우리는 10 몇 명이 앉아서 이걸 끼워요. 생산 라인에서. 자동 삽입이 안 되는 거는 다 수동으로 하는데 얘들은 이게 모듈화돼 있어가지고요. 한 3개 끼우니까 끝이야. 그러니까 한 명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대충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게 얘들이 옛날에 기술 제휴할 때 말했던 모듈화가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무식하게 메인 PCB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알았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사장님 있는 데서 이게 차이가 그쪽은 모듈화로 설계를 했고 우리는 이걸 회로를 다 깔아놨으니까 바라바라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못 줄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모듈화로 하면은 돼요. 여하튼 이거는 생산이나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고 설계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생산 쪽에 있는 임원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 문제라 그랬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다 이실직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회로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가 많아요. 반대파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다시 다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빠져. 그냥 하던 일이나 자네도 빠져. 자네는 이거 해봐야죠. 그래,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아들으시든 말든 하나만 해볼게요. 우선 이제 수신부라 합시다. 그러면 FM 방송이 있어요. AM 방송이 있어요. 스테레오로 막 나오죠. 그걸 MPX라 그래요. 노이즈 섞여 들어온 거 제거해야죠. 노이즈 캔슬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회로도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다 테스트 새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만들었어요. 앰프 모듈이. 이래서 해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듈화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구나. 그래서 다 마놓고 이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들 아직도 반대야? 아니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한 라인만 일단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제 만들었는데 진짜 11명으로 되더라고요. 10명으로 줄이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들 만드십시오.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포기를 안 하는 게 용기냐 아니면 시스템이냐, 다 용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만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모든 걸 집어삼키는데도 포기를 안 한다면 그게 뭐 용기입니까? 만용이지. 그죠? 다 없어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만한 걸 전부 다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그죠? 이거를 우리가 FMEA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요. 서양에서부터 만들어져 들어온 거예요. 영어로는 Failure Mode Effect Analysis고 우리나라로 말한다라면은 실패할 모드들의 영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실패 모드가 200가지다 또는 30가지다 이걸 미리 다 추출해내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하면은 괜찮겠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안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만일 문제가 그래도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회사를 총동원해서 속전속결해야만 돼요. 시간 끌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전략 이름이에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하고 다시 시간을 벌어서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해나가서 다시 이제 기회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제 진짜 10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태까지 쭉 말씀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면 왜 됐을까요? 그죠? 요 점이 핵심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대부분 사람들 일을 맡기면 우선 이 말부터 합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런 건 진짜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말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그죠? 저는 평생 이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은 안 합니다. 입 밖에도 안 내요. 나 혼자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이랬을 때 이걸 페일리어 모드로 만들어 놓고 대책은 생각하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되는 방법만을 찾습니다. 안 되는 거 왜 연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방법을 찾았으면 그 혼자 헬라래지 말고요. 그 연관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이거 같이 해보자고. 방법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시면 아마 뜰거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연합을 해요. 협조를 받고. 그리고 이름을 다 올려줍니다. 공식 문서에다 다 집어넣어서. 품위서에다가. 중간 결과 보고서에도 다 이 사람이 했던 건 이거고 요건 완료됐고 요건 몇 프로 됐고 하는 거를요. 만일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다 제가 져요. 아예 그냥 대놓고 말해요. 이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회사의 이익이지 거기에 본인의 이익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넌 뭐냐? 뭐 바보냐? 그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도 다 알고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성공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기는 원동력이 뭐지? 뭐 글로벌 전쟁에서 100년 된 회사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또 원가가 엄청 싼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기술은 일본, 독일, 미국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원가는 중국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다가 진짜 제일 좋은 거를 발견했어요. 고객이 즉 소비자가 만족하고 사랑하면 이긴다. 이거 한 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만족하게 할 수 있나? 고객이 사랑하게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이거 하나 더 있다. 이거 뺄라 그랬더니 안 되겠네. 하나 더 해도 되죠? 이게 진짜 그 주제인데 창업에 성공을 하려면, 그죠?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마음속으로요. 여기서 복음사학과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용감하게 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사실 복음사학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익이 뭐 좀 나면 매년 보면 올해도 로또는 하나 됐네. 좀 더 커지면 매월 이제 로또가 되네. 더 커져서 글로벌 회사가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로또가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1년 동안 쉬면서 도대체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다시 좀 보자. 그리고 신문을 읽었어요. 1년 동안. 국립도서관에 그 사람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1년 내내 했더니 33년치를 읽었어요. 1년 동안. 처음에는 하루에 뭐 15일치도 읽겠더니 신문이 점점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면만 읽고 나머지는 다 안 읽었어요. 33년치 신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산업이 흐른다. 산업이 흐르네. 가전도 어디서 생겨서 미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왔고 또 어디로 가고 건설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고 다 흐르네. 산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흘러다녀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지역에서 번창한 산업도 영국 보세요. 섬유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든 데잖아요. 잠재적 역량이 떨어지면 얘가 다 흘러가요. 어디로? 잠재적 역량이 높아진 쪽으로.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쪽에 회사들을 운이 좋아서 했던, 알아서 했던 간에, 정보가 있어서 했던 간에 그쪽을 한 회사들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순위가 올라가고. 33년치 신문이 말해줬어요. 옛날엔 아주 잘 되던 분야였는데 그것만 고집하고 그걸 과감히 못 버린 회사들은 점점
퇴보하면서 순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들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교 분석, 요새는 중국을 잘 비교하대요. 비교 분석하면서 뭐 격차가 어때고 저때고 하면서 어떤 신문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고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과거를 중시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 아버지가 한 거는 자식이 무조건 하려고요. 할아버지가 한 건 더 중시하고, 심지어 어떤 오뎅집은요,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국물이 아직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니들은 언젠가 우리한테 질 것 같다. 근데 진짜 졌잖아요, 그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졌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산업을 생각해 보면요,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모빌리티, 2차 전지, 신약 개발, 예방의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위성통신, 온라인 매장, 예? 이런 거죠, 그죠? 온라인 매장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잘하면. 흘러나가는 산업은요, 뭐 옛날에 번창했던 건 다 흘러나가는 산업들이에요. 섬유, 가전, 컴퓨터, 토목, 건설, 정유, 석유화학, 제철, 일반 기계, 가공식품, 축산, 농수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권력자가 하는 것처럼 잠재적 능력이 낮아져서 흘러나가는 산업을 지금 강제로 막고 있죠, 그죠? 관세를 올려서 외국 물품 못 들어오게 막고, 수입을 차단시키고, 이자율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서 국내 경제는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고, 환율을 조작하고. 이거요, 홍수가 나면은 뚝이 한꺼번에 터지듯이 얼마 못 가서 이게 한꺼번에 터져서 흘러나가 버리면요, 이 사람 감당도 못해요. 지금 벌써 슬슬 나타나죠. 오늘 기사는 미국 잘 됐어요, 경제성장. 근데 0.1% 마이너스래요, 지금. 물가는 상당히 올랐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실업대란, 부채 급증, 이거 국채로 다 막아야 되니까 국채 이자율 폭등, 기준금리 그럼 폭증하죠. 자산가치 감소하지. 국민들의 삶은 최악위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두고 보면은 아마 깨닫지 않을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창업자금 마련이죠, 그죠? 창업자금은요, 신규 사업이라 해서 해보려고 그래서 했더니 창업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신규 산업이 아닙니다. 이미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강행해서 한다. 퇴직금 다 집어넣고 뭐 은행한테 돈 빌리고 해서 한다. 그래도 자금 조달 안 돼요. 자금 안 돼요. 이미 번창한 산업을 새로 들어가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하려면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집니다. 대부분 이게 진짜 신규 산업이다.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려고 보니까.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둘이 시작했죠. 차고에서. 저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학교에서 조그맣게. 제프리 베이조스의 아마존. 책방의 전자상거래 조그맣게 시작했었죠. 세르게이 브린의 구글. 우리나라도 있어요. 옛날 구인회 회장님이 시작한
럭키 금성 초기 정주영 회장님이 시작한 현대 그룹의 그 조그맣은 현대 자동차 공업사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일으킨 파나소닉 그룹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다리미질 하는 거 있잖아요. 숯불 넣고 얹어서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집2라고 하는 온라인의 PC용 길찾기 웹을 개발한 거예요. 그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해가지고 떠가지고 3억 달러에 팔아요.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그냥 PC에서 하는 웹인데 그 3억 달러 가지고 테슬라를 만든 겁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를. 그 사람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주 통신을 전부 자기가 점령하려고 4만 5천 개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통신을 장악하겠다. 글로벌 스타.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많이 들으면은 그건 신규가 아니에요.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5년 반이 지나서 창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57세에 한 거예요. 포기하는 거 습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한다면 뭐 5년 반 기다려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시면서 하시면은 우리 교회에도 엄청나게 이제 크고 이런 복음 사업가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변변치 못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